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았다면 주어진 정보를 조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술식 답안은 결국 출제자인 부분과 소통을 한다는데 출제자와 소통한다는 거는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 형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내용을 형식화하느냐에 따라서 보기 좋고 아니면 읽기 수월하고 좋은 그 글의 구성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똑같은 눈, 코, 입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탁월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구성과 배치의 문제의 차이지요. 왜냐하면 다 눈도 두 개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만 그 비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미인이라고 듣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각자 자기 거 쓰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수히 많은 답안 중에서 그 사람의 얼굴과 같지는 않겠지만 답안의 모양이나 책의 구성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체계화하느냐는 리포트 작성에서도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술식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하는 데에서 일정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체계적으로 한다는 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인데요. 꼭 뭐 서론에 어때야 되고 본론은 어때야 되고 결론은 어때야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유형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유형한 걸 안다면 주어진 시간에 그거에 맞춰서 정보를 서술할 경우에는 좀 시간도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긴장감도 줄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에 필요한 화제를 제시해서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인 분과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출제자분이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교재에 있는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논의할 만한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논의의 방향을 뭐 어떤 형태로 접근하겠다라는 약간 주제 문장을 서론의 끝에서 좀 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 화제 제시를 너무 길지 않게 하고요. 아니면 똑같은 사례만 자꾸 남발해서 핵심이 없고 그냥 앞부분만 머리만 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이 본론에서는 당연히 그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술하는데요. 단계라는 건 뭐냐면 조금 시각적이거나 언어적인 효과를 가져다서 보여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접근한다면 아니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 아니면 전공별로 또 그 부분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앞부분에 주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신 분이 좀 이렇게 딱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효과적이고요. 다만 이제 이 본론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나 배분이나 분량에 따라서 그 논거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논거가 하나보다 2개 있는 친구, 2개보다 3개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 논거에 2-3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단락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결론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다시 가치를 강조하면 되고요. 그럴 때 약간 여기서 논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론의 화제와 연결하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한 거에 뭐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아까는 내용이 뭘 들어가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답안이라면요,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쭉 서술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1단락, 2단락, 3단락이 있을 때 이렇게 번호는 사실 없죠. 번호가 없는데 여러분이 좀 보기 수월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는데 이렇게 앞에 1단락 들여쓰기처럼 해도 되고 조금 더 들어가도 보는 이역은 좀 읽기 쉽게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끔가다 이렇게 단락과 단락 사이 한 줄도 떼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읽는 이로 하여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하나의 팁을 준다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인 것과 이 형식적인 그 배분에 있어서 비례 감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그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단락을 할 때 어때야 되느냐? 대체로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화제의 대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 1, 2, 3 마무리 문장 이런 식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각각 단락이 어떤 분량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단계적으로 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장에 익숙하게 되면 논리가 더 훨씬 선명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단락적인 구성까지 한다면 상당히 좋고요. 약간의 이제 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진술하는 문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어떤 몇 명 학생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적인 문장이 있고 비학술적인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어떤 비판하라, 뭐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하더라도 주어인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약간의 뭐 편지식이나 약간의 그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이런 주어 서술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화제의 대상인 현대 사회라든가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생각합니다는 생각의 결과를 답안에 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약간 논리적인 측면이에요. 현대인의 과도한 성형 열풍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이 똑같다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똑같지는 않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똑같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랑 차이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얘가 조금 약간 명료하지 않거나 약간 객관적이지 않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학술적인 문장의 첫 번째는 객관적인 언어로 진술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에 있을 때 과도한 평가를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그 내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논리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학술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주어는 가능한 일반화, 종교령의는 씁니다도 아니고 까도 아니고 인가? 라고 의문형보다 다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단일한 문장으로서 의미를 명료히 해준다면 효과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적절한 논거 제시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그 자체가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다 바탕으로 시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교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별로 교재 내용을 정리하고요.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근거가 사례있다면 그 부분으로 노트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교재가 없는 교과목일 경우에는 선생님께 해주신 PPT 자료를 숙지를 하거나 노트 필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는 가능하면 시험 시간이 몇 분인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시험지와 필기구가 좀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를 쓰다 보면 자기 소속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소속 이름 기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항에 어떤 경우는 1번은 10점, 3번은 20점인데 1번에 너무 많이 써서 3번을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배점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에 있어서의 대처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는 교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하고요. 논술용은 거기에다 플러스 의견입니다. 의견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우리가 얘기하는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좀 갖추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염두에 둔다면 실제로 주어진 정보를 거기에 맞춰서 서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몸만 약간 몸에 익숙해 있으면 훨씬 서술시험 답안 작성이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일 때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질문이 무엇인가를 보고 교재의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체계화 시키면은요, 선생님들도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을걸?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잘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와 B의 차이를 반드시 한번 더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체계적이면서 내용을 좀 풍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든지 약간 정성을 보여주는데요. 시험 시간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해서 모든 걸 잘 준비한다면 어떠한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든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고요. 앞으로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면서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